저는 요즘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밥도 혼자 먹는 게 좋고, 잠도 혼자 자는 게 더 깊게 잠들고요. 마흔 후반부터인가 조용히 홀로 있는 게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예전에만 해도 혼자 지내기 싫어 난리였는데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남편하고도 최근에 하나 큰일이 있었긴 했지만 그전에는 다 비슷했거든요. 아이는 둘 낳았고요. 큰아들은 따로 나가 지내서 집에는 둘째만 있습니다. 자식들 둘이 나이 차이가 좀 나서 둘째는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딸이라 그런지 저랑 말동무도 해주고 점점 친구처럼 지냅니다. 남편하고는 별반 다를 건 없었어요. 같이 지낸 기간이 길어서 그런가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해서요. 지금이야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다 하지만 어렸을 적엔 최대한 빨리 제 짝을 찾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25살 나이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도 딸을 낳아 키우고 있지만 물론 주변 환경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현실 파악을 조금 일찍 한 편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차피 내가 부잣집에 태어난 딸내미도 아니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으니 괜히 헛된 꿈은 꾸지 말자 싶었죠. 그렇게 고등학교 마치고 곧장 공장에 나가 일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만난 언니들을 유심히 봤었어요. 어찌 보면 제 미래이기도 했으니까요. 미혼인 언니들은 놀러 다니기 바빴던 반면 결혼한 언니들은 돈을 아껴서 잘 쓰고 성실하게 안정적이게 지내는 것 같았고요. 본인들 남편 칭찬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두 부부가 힘을 모아서 사는 모습을 자주 봐서 그런지 이 험난한 세상 옆에 누군가와 함께 힘을 모아 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20대 초반부터 남자를 만날 때 제일 우선순위가 성실함이었어요. 아무리 콧날이 높고 키가 크고 뭐 그런 건 물론 보기엔 좋았지만 저와 비슷한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남자를 찾아보자 생각했죠. 그러다 어느 날 직장 언니가 점심을 먹고 들어오더니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은희야, 아까 옆 공장 남자들하고 점심 먹고 왔는데 거기에 너랑 똑 닮은 남자 직원이 하나 있더라. 제법 어려 보이는 게 너랑 차이도 얼마 안 나 보이고 말이야. 저 뒤편에 염색 공장 있잖아. 거기서 별명이 로봇이래. 일만 한다고. 그렇게나 성실하게 해서 그 근처 사장들이 데리고 가고 싶어 할 정도라고. 근데 내가 딱 보니깐 너랑 겹쳐 보이는 거 있지. 내일 점심 때 같이 가보자. 네가 말한 남자 스타일 같아서 그래. 그렇게 다음날 점심시간에 저도 함께 갔고 거기서 인연이 시작되어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어요. 정말 성실한 남자였거든요. 결혼해서 사는 동안 든든한 제 파트너가 되어주었고 일이 고되다가도 남편 모습 보며 견디기도 했고요. 내가 어릴 때 덜컥 결혼하긴 했어도 괜찮은 사람을 잘 만난 거구나 싶었죠. 최근 몇 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로 아무 불만 없이 잘 지냈었습니다. 결혼할 때 양가에서 받은 돈이라고는 시댁에서 1,000만 원, 친정에서 2천만 원이 전부였고 비빌 곳 없는 두 사람이 만났으니 언덕 하나 생길 때까진 서로 바쁘게 살아야만 했죠. 남편은 새벽에 퇴근하고 저는 새벽에 출근하고 저희 첫째랑 둘째 나이 차이가 8살 정도 벌어지게 된 것도 살기 바빠서 그런 거였어요. 그래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다 보니 뜻밖의 행운도 만나게 되고 그렇게 3년 전 저희 부부는 수원의 작은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집이 생긴 거였어요. 입주하던 날 남편하고 무척이나 행복했죠. 그동안 고생해서 지낸 보람을 이제야 느끼는 것 같았고요. 근데 사람 인생이 좋은 일만 계속될 수는 없다고 하잖아요. 집들이 하던 날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긴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졌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반응하실 줄은 정말 몰랐네요. 새로운 집으로 옮기고 나서 난생 처음 집들이라는 것도 해봤거든요. 친정 가족들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했고 물론 시댁 가족들도 모셔서 똑같이 대접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저희 보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만 수도 없이 하셨었는데 어머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 구석구석을 살펴보시더니 거실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앉으시며 너희들 결혼할 때 우리가 마련해준 종잣돈으로 여기까지 불렸구나 하시면서 결혼할 때 지원해준 돈에 대해서 그것도 거의 20년 만에 생색을 내시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하고 넘어갔죠. 근데 식사를 하는 중간중간에도 너희들 결혼할 때 그 돈 마련해 주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다며 누가 들으면 저희 집을 어머님이 통으로 마련이라도 해주신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간신히 눌러 참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제 옆으로 신우가 다가오더니 시어머니랑 똑같이 결혼할 때 해준 돈 이야기를 제 귓가에 대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말을 꺼냈죠. 20년 전에 해주신 1,000만 원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고 묻자 신우가 호들갑을 떨면서 그 당시 1,000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인데 올케 언니는 돈에 그리 예민하면서 돈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며 그때 1,000만 원이랑 지금 1,000만 원이랑은 완전히 다른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조선시대 때 1,000만 원도 아니고 고작 20년 전 이야기인데 그 사이에 돈의 가치가 20배라도 올랐겠나요? 당시 결혼하자마자 돈이 없어서 남편하고 둘이 단칸방에서 신혼살림 차렸는데 그동안 시댁에서 해준 게 워낙 없어서 어머님이 민망해 돈 이야기를 하시는 거면 이해하겠는데 신우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 당당하시더라고요. 네, 앞으로는 절대 집들이 같은 건 다신 하지 않겠다고 그날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집에 온 기념으로 액땜 크게 했다고 생각하려 했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고생길이 눈앞에 열린 거였죠. 이 정도로 자주 찾아오실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 집을 펜션같이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매 계절마다 한 번씩 오셔서는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도 있다가 갔고요. 특히 겨울에는 너무 오랫동안 계셔서 여기가 시댁인지 우리 집인지 혼란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뭐라고 했죠. 근데 초반엔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우리 집안 전체에서 이렇게 좋은 집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어서 그래. 신축 아파트가 처음이시잖아. 시골 사시는 부모님 보시기엔 여기가 사람도 많고 신기하니까 아마 초반이라서 더 그러신 거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도 그만 오실 거야. 그동안 우리 살면서 저런 모습 보이셨던 적이 없었잖아. 아이 다음에 또 오시겠다고 하면 그때 내가 말려볼게. 아이 초반이니깐 조금만 참아줘. 저희 시댁이 조금 한적한 동네에 있긴 해서요. 남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고 저도 초반엔 그럴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아니었어요. 저희 집에 자주 오면 언젠가는 질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 집에 정이 붙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집 구조를 완벽하게 알고 계시니까 올라오기 전에 어디에 어떤 집을 놓을 건지 어머님이 미리 정해놓고 오십니다. 작년부터는 시부모님뿐 아니라 신우까지 함께 올라와서 자고 가더라고요. 신우네 남편이 외국에서 근무 중이라 원래 살던 신혼집은 전세 기간이 끝나서 그냥 빼버렸고 시댁에서 함께 지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30평도 안 되는 우리 집에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집 치우느라 바쁘고 음식하느라 정신없고 그것보다도 저는 아이들이 걱정되더라고요. 아들은 일부러 집에 늦게 오는 것 같고 저희 딸도 독서실을 끊겠다고 했고요. 그러더니 역시나 일이 터지더군요. 저희 큰아들이요.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신우가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들이 저에게 나가 지내겠다고 아들이 다니는 직장 근처에 원룸을 얻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신우 얼굴부터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죽겠다고 일하다가 좋은 집 마련해 놨는데 정작 고생한 내 아들은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엄한 사람이 주렁주렁 들어와서 펜션처럼 이용하고 사는 꼴이잖아요. 텅 빈 아들 방에 들어가 제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혼자 가슴 아플 순 없잖아요.
남편도 함께 아파야죠. 그래서 제가 그날 남편 오자마자 아들 방으로 끌고 들어가 한바탕 했습니다. 지금 애들 방 텅텅 빈 모습 좀 보라고. 내 자식들 좋은 곳에 재우려고 이사했지. 이렇게 쫓아내려고 이사한 줄 아냐며 지금 이 꼴이 정상으로 보이냐고 했습니다. 내 그동안 일하느라 바빠 주변에 소홀했던 부분 때문에 그동안엔 최대한 참았지만 이 정도면 한 번에 몰아서 다 했으니 더는 못 봐준다고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보고 미안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며칠 뒤 남편이 방긋 웃으며 집에 오더니 그러는 겁니다. 여보, 이제 완전 해결했어. 아니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부모님 사시는 집이 워낙 오래됐잖아. 그래서 부모님이 더 오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참에 부모님 집을 리모델링 하려고. 돈은 생각보다 많이 안 들더라고. 우리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전액 부담하신다고 했으니까. 아니 도배도 새로 하고 거실도 확장하고 그러면 부모님도 더 이상 안 오실 거야. 그러면서 저에게 시댁 리모델링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느 정도는 맞는 말 같았어요. 저희 집 오실 때마다 혼잣말로 도배하고 싶다고 하시긴 했거든요. 이제 큰 고비를 넘겼구나 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 남편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오는 겁니다.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며 다가오는데 그 리모델링 말이야 여보. 그게 생각보다 공사가 좀 큰 편이라서 집을 비워줘야 한다네. 아무래도 벽지 뜯고 이러려면 거기서 지내기가 쉽지는 않겠지.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동안만은 밖에 나가 지내셔야 하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계셨다가 공사 끝나면 가야 할 것 같아. 날씨도 이렇게나 추운데 어디 계시겠어. 이번 한 번만 참자. 그러면 정말 끝이야. 저는 듣자마자 남편에게 그랬죠. 그럼 리모델링 취소하라고. 집안에 물이 새거나 그런 긴박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급하게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아니면 좀 참았다가 날 풀리면 하던가. 벽지를 뜯든 장판을 뜯든 그건 나랑 상관없고 일단 우리 집은 절대 안 된다고. 나는 분명히 당신이 알아들을 정도로 명확하게 이야기해줬었다고 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계속 난감해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아둔 상태였고요. 근데 다음날 저희 신우에게 전화가 한 통 오더니 저보고 집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자기 아이 기저귀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으로 보내놓겠다고 아주 태연하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필요 없다고 했죠. 남편에게 이야기 못 들었냐 했더니 아니 무슨 소리냐고 방금 자기 오빠랑 전화통화하고서 주문하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봉투 하나를 손에 쥐고 저에게 오더니 이번에 시댁에서 용돈을 보내주셨다며 건네주더군요. 열어보니 100만 원 정도 있어 보였어요. 제가 펜션 주인 같아 보이셨나 보죠. 렌트료를 선불로 지급하시는구나 싶었네요. 그리고는 역시나 남편이 한 번만 봐달라며 저번과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끝까지 반대하자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자기가 2년 동안 모은 비상금이라고 저에게 100만 원을 또 주더라고요. 백화점에 가서 옷 사입으라면서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음식도 할 필요 없고 청소도 할 필요 없으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저에게 계속 그러는 겁니다. 정말 마지막이라고 딱 일주일만 지내시면 된다며 시댁 리모델링 끝나고 오고 싶단 말 없을 거라며 사정사정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인 줄 알고 이번 한 번만 넘어가겠다고. 다음에 또 그러면 이 집 명의도 내 앞으로 돌려놓고 쫓아버릴 거라고 했죠. 그리고는 며칠 뒤 시댁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 그리고 신우랑 애들까지 무려 6명의 사람이 우르르 집안에 들어오는데 들고 오는 짐가방 숫자가 예전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시댁 냉장고에 있던 음식들까지 싹 다 싸들고 오신 것 같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아예 용달차를 불러서 왔더라고요. 시댁 짐가방들을 용달차에서 다 내릴 때쯤 저랑 제 딸이 나왔고요. 텅 빈 용달차 짐칸에 저랑 제 딸 짐가방을 다시 실었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며 이게 뭐냐고 물어보길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쓸 짐이라고 당신은 신경 안 써도 된다 했어요. 뒤에서 신우도 쫓아나오더니 못 보던 가방인데 이건 뭐냐고 하길래 제가 신우에게 그랬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편하게 쓰다가 가시라고, 대신 뒷정리는 말끔하게 해주셔야 한다고 오기 전에 다 확인할 거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나오셔서 저보고 어디 가냐고 물으시길래 우리 딸이랑 저랑 이번에 일주일 정도 여행을 다녀올 거라 그동안 저희 집에서 잘 계시다가 가시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곧장 용달차에 타서 운전기사님께 말했죠. 공항으로 가자고, 서둘러 출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얼마 전에 받은 렌트료 200만 원을 들고요. 우리 딸하고 단둘이 여행 다녀왔습니다. 태어나 처음 가보는 제주도라 너무 좋았죠. 저희 아들은 주말에 와서 합류했고요. 거기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당연히 사진도 많이 찍었고요. 남편에게는 하루에 10번씩은 전화가 온 것 같은데 제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시댁 가족들이 나가면 그때 들어가겠다고, 그전까진 오라 마라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돈 떨어지면 카드 긁으면 그만이고 내 집까지 장만했는데 뭐가 무섭겠냐고 했죠. 나는 여기서 우리 애들 좋은 거 많이 보여주고 맛난 거 많이 먹일 테니 당신은 거기서 시댁 식구들 잘 챙기며 지내라고 하고 끊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남편에게 전화가 왔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방 구석구석 화장실부터 주방까지 사진 찍어서 나에게 보내라고. 내가 출발했을 때 집안 상태랑 똑같이 그대로 원상복구 안 되어 있으면 여기서 곧장 친정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남편이 거의 40장 가까이 집안 사진을 찍어 보내왔길래 냉장고 사진도 냉동실, 냉장실 자세하게 찍어 보내라고 했고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한 뒤 퇴실 처리해줬습니다. 깔끔하게 잘 썼더라고요. 집에 돌아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이번에는 시댁에서 보낸 렌트비 들고 나갔지만 다음번에 또 이렇게 찾아와 지내겠다고 하면 그땐 위자료 들고 나갈 테니 시댁 가족들을 부르든 말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네요. 남편이 저보고 걱정 말라고, 자기도 이번엔 시달릴 대로 시달려서 다시는 부를 생각 없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길래 진작에 이렇게 할 걸 싶은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